1987년 11월 9일 목포 시민장으로 치러진 남농의 장례식에는 그를 기억하는 동료들과 시민들로 목포역 일대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한 예술가의 죽음에 대해 이렇듯 많은 이들이 애도하고 온 도시가 슬픔에 잠겼던 일은 일찍이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만큼 목포 사람들은 남농을 사랑했고 목포와 함께 오래도록 스민 예술적 향기를 목포 정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남농이 태어난 진도 울림산방은 소치, 미산, 남농으로 이어지는 한국 남종화의 전통이 대물림돼 온 200년 역사의 탯자리다. 남농의 할아버지 소치 허련이 말년에 작업하던 화실 울림산방은 소치가 존경하던 원말 4대가 중의 하나였던 예찬의 호를 본딴 것인데, 소치는 첨찰산 산줄기로 둘러싸인 쌍계사 한 모퉁이에 초가집 3칸을 지어 남은 여생을 이곳에서 보낸다. 울창한 나무와 정자, 연못이 있어 예술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곳에서 소치는 평생을 걸쳐 익힌 남종 문인화를 완성한다. 후에 소치의 아들 미산과 손자 남농 허건이 이곳 울림산방에서 남종화의 대를 이었고, 집안 사람인 의제 허백년이 그림을 익혀 울림산방은 한국 남화의 성지로 불린다. 전라도 유배문화와 함께 예술적 토양이 풍부한 진도에서 한국의 남종화는 든든한 뿌리를 내렸고 울림산방 3대를 통해 찬란하게 꽃을 피웠다. 남종화는 간마디로 말하면은 사의다, 이제 마음의 뜻을 그린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세계를 사실적으로 그리기보다는 그 속에 남의 그 본질 문제, 거기에 생명감, 그다음에 그 어떤 자연의 깊은 내면성, 그 영원함, 뭐 이런 것 같은 거를 그린다는 거죠. 평소 소치는 미산에게 작대기 산수를 그리라고 강조했는데, 산수화에서 중요하게 여긴 필법을 튼튼하게 하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소치의 영향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던 미산은 작대기 산수보다는 세필 산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것이 그를 남종 문인화의 대들보로 만들지 못하고 의제나 남농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게 된 원인이 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산은 남화의 전통이 의제와 남농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다. 한때 미산 아래서 그림을 배우기도 했던 의제 허백년은 남농 허건과 함께 광주와 목포를 지역적 기반으로 삼아 의제 산맥과 남농 산맥으로 대별되는 남화의 큰 줄기를 이루었던 것이다. 선친의 명성이 있다 해도 생활에서는 극도로 궁핍했던 미산은 그림을 팔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1911년 당시 상업이 활발했던 강진 평영으로 이사한다. 이때 남농의 나이 6살이었다. 미산은 남농의 그림 공부를 한사코 반대했는데 환쟁이로 취급받던 당시 화가들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과 배고픔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생각에서였다. 여가 이 올이 땀이 싸져갖고 요렇게 돼갖고 요거 터요. 여가 집이 있어. 상칸이 있게 엄마 저기 가서 벗어. 찌역한 아니. 요 너머는 아니고 요 요거 담 안으로. 안으로만. 응, 안으로만. 방 한 칸, 경지 한 칸. 그래 상칸 집에서 살면서 내가 보건 데는 그 접시를 말이여 여러 개를 갖다 놓고 앞에다 놓고 종을 펴놓고 붓으로 그저 그림만 그리고 안 갔어. 미산이. 예. 그런데 그때는 이 남농은 뭐 그때에 뭐 아버지 옆에서 뭐 그림 그리고 그러들 안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다니기만 하고 어리니까 그랬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미산만 그렇고 그림만 그리고 있어. 생활은 어떠세요? 생활이 아주 옹성했다니까. 궁핍한 가정 환경에서 아버지가 버린 그림으로 사군자를 익히던 남농은 15살의 늦은 나이에 보통 학교에 입학하고
18살에 아버지를 따라 목포로 이사한다. 당시 목포 공립보통학교인 목포북교초등학교로 전학한 남농은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림 그리기를 즐겼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 미술에서만큼은 만점을 받을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다. 10점 만점인가 보죠. 12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네. 그죠. 이건 12점이야. 이건 12금이네. 그러니까 그림에서는 9점. 남농은 전학한 이듬해 전국 소년 미술 전람회 출품에 최고상을 받았는데 화가로서의 재질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국민학교 4학년 때 전국 학생전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출품한 것이 전국 학생 중에서 최고 내가 상을 탔어요. 그때부터서 이걸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진심이 생겼습니다. (1930년대는) 남농 그림의 출발기로 농촌과 들을 다니며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던 모색의 시기였다. 이 무렵 남농의 그림에는 주로 조부와 선친의 그림을 모사하던 전통적인 수묵산수와 함께 근대적 감각의 사실주의적 경향이 혼재되던 시기였다. 초기 남농의 작품은 전통 남화의 답습과 더불어 감각적 산수가 풍미하던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들로 이해돼야 한다. 남농이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그림을 모색하게 된 데에는 동생 허림의 자극이 상당히 컸다. 이민 허림은 남농보다 10살 터울인 손아래 동생으로 미산이 56살의 나이에 얻은 늦깎이 아들이다. 이민은 18살의 나이로 선전에 입선할 만큼 천부적인 재질을 지닌 화가였다. 당시 고루한 선전 풍토에 회의를 품던 이민은 남농의 도움을 얻어 일본으로 건너가 신채색 화법을 익힌다. 사물을 점으로 표현한 점묘법의 영향을 받은 이민은 초여름 보리추수를 하는 농촌 풍경이나 초목들, 닭 파는 노인 등을 향토성 있는 색채로 정감 있게 표현하는데 이때 그려진 작품들은 일본 문부성 전람회 출품에 2번이나 입선의 영광을 차지한다. 그러나 당시 화단의 새로운 별로 주목받던 이민은 천재적 명성을 길게 누리지 못하고 25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만다. 선전시대 때 작품은 그 당시에 그 선전 분위기에 타면서 그렸던 작품인데 다분히 그 작품의 두 가지는 하나는 전통적인 수묵산수와 당시 또 일본에서 불고 있는 이 채색 특히 그 이민 허림 씨가 새롭게 부각시켰던 작품인데 그 전묘법 이렇게 점을 찍어서 채색점으로 찍어 가지고 드러내는 저 인상파적 그런 특성이 나는데 대단히 그 신선했던 거죠. 그거를 이 이민이 개척해서 특히 이민은 그 당시에 일본 문전에서 입상과 특선을 받음으로써 젊은 나이에 아주 주목을 받은 그래서 상당히 남도에 특히 목포 쪽에 천재가 나왔다는 정도로 대단히 주목을 받았는데 아까운 나이 30을 못 넘기고 돌아감으로써 거기에 조금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두 작품을 내고 있습니다. 40년대 남농은 이민의 작품에서 보이는 비슷한 구도와 점묘법을 고수하는데 이 작품들에는 향토성 넘치는 서정과 감각적 화풍이 물씬 배어나 있다. 광주리를 이고 가는 안악과 초가, 참목 등 목포 인근의 농촌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목포교회. 유달산 인근에 보리밭이 가득한 언덕배기를 쉽게 연상시키는 보리언덕. 1943년 일본 문부성 전람회에 입선한 운문왕. 둥그스름한 보리언덕과 목련꽃의 화사한 호분 빛깔을 입힌 목포 이루는 1944년 마지막 조선 미술 전람회에서 총독상을 수상한다. 그러나 선전 최고상이라는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남농 앞에는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겨울철 차가운 전셋집의 뒷마루에서 작업을 하다 동상에 걸려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때 남농은 희비가 엇갈리는 인생 역정에 철학을 가지게 됐다고 수레한다. 어째 그때 일제 시대라서 망연하고 해서 곤란해서 이제 새 집에 삽니까? 새 집에 사는데 그 마을에서 한 3년 동안 우리가 뭔 공부를 하면 막 난생이 파고 있어요. 기운이 성공하겠다고 하고 있어. 그래서 마을에서 한 3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했더니 이 다리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었죠. 얼부풀 갖고 다른 이제 수술도 했습니다만 그 고상이를 그 일일이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것을 내가 생활 풀려나갈까 역시 부연을 하고 쫓아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야 쓰겠다는 그런 느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해방 전후 남농의 작품에는 전통적 산수에서 벗어나 근대적 감각을 살린 실경 산수가 등장한다. 금강산에서 인상 깊었던 묘길상을 보고 그린 금강산 묘길상 대볼.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서양적 투시법으로 해질녘의 풍경을 그린 금강산 포도굴. 인간을 포용하는 자연의 너그러움을 갈색의 담채로 표현한 금강산 만폭동같이 금강산을 소재로 한 작품에는 금강산의 실경산수가 잘 드러나 있다. 한여름 가는 비가 뿌리는 산골에서 우산을 쓴 농부의 구부정한 모습을 표현한 노구. 모과나무 아래서 참새를 쫓는 늦가을 정취를 담은 가과 방작. 섬마을 갯벌의 전경을 담은 도촌 여정. 물에 잠긴 나무를 표현한 침수 등이 해방 전후의 대표작이다. 그 40년 전후에는 채색을 많이 쓰면서 금강산 주제도 그리고 또는 뭐 농촌도 그리고 그랬지만은 그때는 그 여러 가지 서울에서도 그렇고 그 채색화의 시대적인 작품이 한때 이렇게 번진다고 그럴까 젊은 화가들한테 영향을 미치던 시기야. 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일본화 영향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영향이라는 건 복합적인 겁니다. 뭐 그런 요소도 있죠. 그렇게 그러다가 해방 후에는 다시 심의적인 근데 말하자면 체험적으로 보아온 호남 일원 일대의 농촌이라든가 산야 풍경을 항상 그 머릿속에 담고 그리고 이제 이 구도라든지 이런 거를 잡아나가는데 그게 이제 특정 어떤 실경을 그렸기보다는 그걸 전부 이제 말하자면 마음으로 재구성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향토 풍경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후년기의 남동의 세계죠. 후년기 남농의 세계로 넘어가는데 과도기적 작품이 조춘고동으로 남농이 정확한 날짜까지 기록할 정도로 정성을 쏟았던 육곡병풍의 대작이다. 벌거벗은 노목과 기암 괴석을 마른 붓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해 마음속 이상향을 표현한 사이적 산수 경향이 엿보인다. 논가리하는 농부의 모습과 흰빛으로 표현된 염소와 여인의 옷빛깔은 유난스레 밝아 보이는데 왼편에 근경과 오른편에 원경이 배치돼 입체감과 깊이가 잘 드러나 있다. 조춘고동을 기점으로 이제 남농의 그림은 실경산수에서 마음속의 생각들을 그림으로 옮기는 사이산수로 정형화된다. 마치 작대기로 그림을 그리듯 굵은 붓놀림과 능숙하게 묵을 사용해 허공에 우뚝 솟은 절벽과 소나무를 그린 그림에는 작가의 내면 세계가 잘 드러나 있다. 해방과 더불어 국전 초대작가 시절을 거친 남농은
개인전을 여는 한편 한국화 그룹인 백양회 창립과 백양회 순회전을 목포에 유치하는 등 활발하게 화단 활동을 전개한다. 1950년 부산에서 성황리에 초대전을 가진 남농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목포시 죽동으로 집을 옮겨 화실을 마련하고 작은 울림산방이라는 당호를 내걸며 창작에 몰두한다. 1946년 남화연구원을 개설해 국전 초대 작가인 아산 조방원, 도천 신영복을 비롯해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남농은 제자들에게 내 그림을 본따지 말고 개성 있는 자기 그림을 그려라고 강조했다. 예술가들은 나무 작품을 보고 본따라서는 안 되고 고의를 많이 봐가지고 자기가 창작해야만 그 작가 아닙니까? 그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도 나무 보지 말고 사상을 많이 해서 자기 그림을 만들어, 자기 개성을 만들어야 작품이다. 묵직한 분놀림으로 수묵 산수 화풍을 만들어낸 아산 조방호는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 이렇게 회고한다. 남농 선생님 당신 시기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라고 이렇게 권장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냥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도촌은 도촌대로 갈 길을 가고 나는 또 나대로 이런 그림을 가고 이제 청담 같은 사람은 또 뭐 화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남농 선생 시기로 어떻게 우리들을 지도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미루고 있을 수가 없지. 60년대 제자들을 국전에 등단시키며 인재 양성에 힘쓰던 남농은 국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확고한 명성을 얻는 한편 목포 예총 초대 지부장으로 비선돼 대내외적으로 지방 미술의 발전을 위해 분주한 시기를 보낸다. 황혼에 들어서며 남농은 자신의 그림을 더욱 원숙시키며 창작 활동에 몰입하는데 그림 규모의 대형화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남농의 경우 한평생을 목포에 집거하며 고향 인근의 남해안 실경을 체득했기 때문에 작가적 상상력의 이상도 체험을 바탕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남농의 산수에는 목포를 중심으로 영암, 해남, 진도의 산세와 다도해의 풍치가 잘 드러나 있다. 이렇듯 철저하게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호남의 자연 정서를 구현했던 남농의 이상 산수는 고향 산수에 대한 이미지의 축약으로 남농을 정점으로 한 호남 산수가 남도인에게 향토적 서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남농의 후기 작품에서 주목할 점은 남농 특유의 노송화가 하나의 장르로서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이가 들면서 단순화되고 깊이를 더해가는 남농의 필선이 소나무에 유감없이 드러나 있다. 남농적 송수법으로 불릴 만큼 독자적 양식을 띠고 있는 노송도에는 개빠름이 심한 서남해안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해송이 쭉 뻗은 줄기와 함께 바늘 같은 솔잎들이 의연하면서도 생동감 넘치게 표현되어 있다. 남농 선생님은 소나무에서 그 평생 50년, 60년간 그림 그렸던 부처 힘이, 붓끝의 힘이 거기서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남농 선생님은 소나무를 많이 그렸고 거기에다가 그 소나무에다가 자기 평생 그려왔던 부처의 힘을, 생명을 거기다 발휘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나무는 물론 그런 강한 맛도 있지만 구도, 육법에서 나오는 경영유치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경영유치라는 것은 구도를 잘 잡아라. 소나무 그 몇 개가 간단히 듣는 것 같아도 소나무도 구도가 원대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붙고 있어 구도가 잘 잡혀져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인데 소나무에서 그 구도법이 참 좋아요. 또 음양이 있잖아요. 거기도 햇빛 쪼이는 붙이는 데 있고 그늘진 데 있고 그래서 강약이 나오고 음양이 나오고 그래서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억세고 투박한 농부의 집념으로 더디게 발전하는 목포를 지키며 살았던 남농에게는
큰 거목의 그늘답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남농의 소탈하고 개방적인 성격으로 그의 화실은 목포 예술의 사랑방 역할을 했고 누구에게나 개방돼서 사람들이 자유스레 오고 갔다. 가난해서 치료비가 없는 사람에게는 남농은 그냥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그를 찾는 사람들로 7, 8평의 좁은 화실은 장바닥을 연상케 할 정도로 시끌벅적했다. 하지만 남농은 이 화실 한켠에서 묵묵히 그림에 열중했고 그 같은 일상이 남농에게는 매일매일의 소중한 일과였다. 화가로서의 이런 성실한 태도는 남농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삶의 태도였다. 내가 아는 화가 가운데도 참 정이 그득히 넘치는 그런 그 대인이라고 생각해. 큰 대자 사람이 있자 큰 사람. 이 현재 화단에서도 인격적으로 봐서 참 대인 군자 대표적인 사람이겠지, 남농은. 82년도에 82년이면 내가 나이가 70 조금 넘어서요. 71세가 되나 2세가 되나. 그때 이제 몸이 좋잖아 목포를 내려갔지.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 이런 사정으로 내려갔다 같이 여기서 살다가 그림에 그리다 죽지. 그 양반이 그렇게 구수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먼저 갔구만. 그 이제 고을란에서 거시가면은 어머는 앉혀놓고 저 죽동에 사실 때 앉혀놓고 즉석에서 산수화를 그려주시고 그러면 그놈 가져가서 자기가 화실에서 팔아가지고 용돈으로 쓰기도 하고 또 갖고 가서 자기 집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6, 70년대 경제 호황과 함께 그림의 수요층이 늘면서 호남의 남화가 크게 주목을 받게 되자 목포에도 그림 매매의 경기가 형성된다. 지방의 애호가들이 남농의 그림을 앞다투어 사들이며 남농은 명성을 얻었고 거부가 됐다. 쉬지 않고 그리는 기쁨과 돈이 들어오는 즐거움을 동시에 누리며 남농은 부지런히 그림을 그렸다. 이로 인해 남농은 타작으로 그림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시골의 사랑방처럼 항상 화실은 오픈돼 있고요. 어느 분들은 뭐 선생님이 너무 다작을 했다, 남발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잘 모르는 얘기죠. 항상 선생님은 붓을 놓지 말라고 제자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작품을 많이 하셨고 그런가 하면은 선생님은 그 일반 서민들 대중들이 작은 작품들을 가지고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그게 지금 잘못 와전돼 가지고 뭐 다작을 했다, 뭐 남발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좋은 점 아니겠습니까? 서민들 누구나 자신의 그림을 소장하기를 바랬던 남농은 기쁘게 그림을 그렸고 그런 이유로 이웃들은 그를 사랑했다. 뼈저린 가난을 겪었던 남농은 상당 정도 재산을 축적한 후에도 일상생활에서는 매우 근검한 생활 태도를 보여주었다. 술은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하루 한 갑 반 정도 피우던 담배마저 한 개피를 두세 번 나누어 피울 정도였다. 먹물 한 방울, 화선지 한 장 함부로 쓰지 않았고 남농은 제자들에게도 줄곧 이런 태도를 강조했다. 한때 제가 물감을 갈아가지고 쓰다가 그 물감을 종이에다 묻혔어요. 그랬더니만 야단을 치시면서 화가는 물감이 피와도 같은 건데 그 고귀한 것을 이렇게 함부로 낭비하느냐 해서 그런 근검 전략하는 그런 정신을 배웠고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영수증까지 챙길 정도로 꼼꼼했던 남농이었지만 목포 문화 발전을 위한 투자에는 어떤 인색함도 없었다. 1976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으로 받은 상금 200만 원을 목포 예총 지부에 기탁하는 한편 인재 양성을 위한 기금으로 목포대학에 선뜻 장학금을 내놓기도 했다. 거목의 너른 그늘 아래 가난한 예술가들은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았고 남농의 든든한 후원은
목포 문화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그 당시에 예술인들은 가슴은 한없이 부풀고 뜨거웠지만은 속된 말로 주머니 사정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재원 조달은 거의가 남농 허건 선생님이 담당하시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같습니다. 남농은 자신의 그림값을 돈 대신 수석으로 치르게 해 전국에 흩어진 진귀한 수석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1981년 남농은 평생을 걸쳐 모아온 수석 2,000점을 목포시에 기증한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즐기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평소 예술과 수석의 세계를 하나로 봤던 남농은 수석을 대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 그림의 소재나 구도로 이용하곤 했다. 남농의 혼이 묻어있는 수석과 울림산방 3대 그림은 이제 어느 한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유달산과 더불어 목포의 영원한 자랑거리가 됐다. 독창적인 예술 활동과 지방 문화를 발전시킨 공적으로 남농은 대한민국 문화훈장 은관을 수여받고 나아가 예술인으로는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예술원 원로 회원으로 추대됐으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국제 저명 인사편에 수록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한다. 1982년에는 생전에 남농이 입버릇처럼 소원했던 울림산방이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됐다. 복원을 계획한 지 40년 만의 일이었다. 선대의 생가인 울림산방의 복원과 함께 남농은 사제를 털어 남농기념관을 짓고 자신의 소장품을 영원히 공개한다. 공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유감없는 태도였다. 앞으로는 넓게 펼쳐진 바다를 배경으로 뒤로는 아늑한 이밤산 자락에 안긴 목포 유일의 미술관인 남농기념관은 향토문화관과 함께 목포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게 됐다. 남농기념관에는 소치, 미산, 남농의 작품들이 연대별로 전시돼 있으며 생전에 남농이 모은 국내외 유명 작가와 제자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어 한국 남화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소치, 미산, 남농으로 이어지는 울림산방의 화맥은 이민 허림의 아들인 4대 임전 허문과 남농의 장손자인 5대 허진으로 이어지는데 소치를 시작으로 남농에게서 꽃피운 남화의 전통이 후대를 이어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셈이다. 동서양화를 막론하고 현존하는 5대 지금 없습니다. 제가 권유하지 않아도 5대, 6대, 7대, 8대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농의 회화 세계는 울림산방의 화맥을 잇는 4, 5대 후손들과 함께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 가지를 치며 열매를 맺기에 이른다. 남농에게서 회화 정신과 기법을 배운 아산 조방원, 도촌 신영복, 청담 김명재, 백포 광남배, 전정 박항환, 임농 하철경 등 수많은 제자들이 국전을 통해 중진급 작가에 올라 국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활발하게 화단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농의 제자들은 모두 개성이 강한 스타일의 작가가 됐고 스승의 화풍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 신남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한국 호남 화단의 커다란 봉우리이자 구심점이었던 남농이 뿌렸던 씨앗들이다. 어, 1956년에 아산 조방훈 선생과 도촌 신영복 선생이 국전에 특선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남농 선생님의 영향권에서 이제 함께 어우러지기 시작합니다. 소설에서 박화성 선생이나 또는 수필에서 김진서 선생, 시곡에서 김우진 선생 이런 분들의 문학적인 맥락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목포가 예향답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남농선생을 정점으로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한국 문화예술계를 대표한다는 예술원 회원에 한 지역에서 4분이 나왔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유례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바로 여기에 남농 선생님이 그 정점으로 자리하고 계시죠. 한평생을 굳게 뿌리박은 노목처럼 목포를 지키며 살았던 남농 허건. 남농은 이곳에서 자기 땅을 저버리지 않고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 우직한 농부처럼 평생 동안 남하로 묵묵히 농사를 지었다. 고향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애정을 쏟았던 생전의 남농처럼 목포 시민들은 아직까지 그를 기억하며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진취적 감성과 창조적 기법으로 신남화를 개척했던 남농의 독특한 예술 세계는 그가 간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머릿속에 또렷이 기억되고 있으며 그가 남긴 진한 예술적 향기는 세월이 지나 오늘까지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작가의 혼이 담긴 그림, 즉 남농 그림을 찾는다 하면은 남농이 즐겨 그리면서도 남농의 그 진솔한 그 내용이 그림에 이렇게 쫙 해제된 것, 즉 그 작품 속에 작가의 그 혼이 담겨 있는 그림. 너 언제니 내 작품이 내가 마음에 든다한 작품은 나게 못 봤어요. 항상 써오나가 부족하고 그러지. 다른 이야기 어쩐지 몰라도 항상 작가는 겸손해야 되고 생성을 해도 연구를 해야 되고 지금도 내가 그런 뭐 한날 자든 작품 하려면 상당히 2, 3일 동안 고상을 한다고 연구하느라 다시. 근데 그것이 만들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건 예술이라서 이런 것입니다. 조금 해서 대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대가 되려고 서둘러서도 안 되고 제 삶과 자연히 알아주는 겁니다. 평소 남도의 농촌 풍경을 즐겨 그렸던 남농은 생전에 불리던 그의 호처럼 밭을 갈고 쟁기질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남하의 텃밭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어 후대를 기름지고 풍요롭게 했다. 그가 뿌린 남화의 씨앗은 이제 울창한 숲이 되어 산천초목을 푸르게 뒤덮고 있다. 붓을 놓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화가로서 성실했던 남농 허건. 힘겨운 가난과 신체적 불행에 맞서 싸우며 자기만의 예술 세계를 개척했던 남농은 모진 비바람과 시련을 이겨낸 한 그루 푸른 소나무였다. 그는 비록 곁에 없지만 그가 남긴 은은한 묵향과 함께 남농은 푸른 소나무처럼 청정한 모습 그대로 오늘도 사람들 곁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